자, 이제 본 수업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했던 10월 29일이었죠. 뭐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포스포지 코리아 2021년 워크숍에서 제가 발표했던 자료를 한번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이제 랜선 위성 영상으로부터 지표면 온도. 그 여태까지 이제 했던 뭐 식생지수, 물지수와는 또 전혀 다른, 이번에는 인덱스는 아니에요. 이게 리모트 원격 탐사 지수를 이런 인덱스를 또 산출하는 게 아니라 지표면, 땅의 지표면 온도를 측정해 보자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1에서 마이너스 1과 같은 정교화된 값이 아니라 실제로 땅의 뜨거운 정도, 땅이 발산하는 그런 온도를, 이 온도가 뭐 1에서 마이너스 1로 끝나진 않잖아요. 맞죠? 예, 실제로 그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하는 그런 과정에 관해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면 온도는 흔히들 LST, Land Surface Temperature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LST를 이런 산출하기 위한, 근데 이제 또 그거 산출하려면 이제 QGIS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기능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특별한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플러그인이 이제 RSNGIS라는 플러그인인데, 그 플러그인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발표 순서는 지표면 온도가 뭔가, 최선 지표면 온도의 소개 및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또 LST를 산출할 수 있는 또 위성 영상 리스트. 물론 랜세 위성 영상 말고도, 어쨌든 이 수업은 계속 랜세 위성 영상에 관한 수업이니까 랜세 위성 영상 말고도 LST를 산출할 수 있는 위성 영상은 몇 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랜세 위성 영상이 지표면 온도를 산출하는 데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적의 위성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랜세 위성 영상은 이제 또 랜세 위성 영상에 관한 제가 또 소개는 제가 또 뭐 복습으로 제가 또 한번 할 거고, 또 랜세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LST를 산출하는 과정에 관해서 제가 또 오늘 본 수업을 통해서 제가 또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할 거고, 또 최종 마지막으로 또 RSGIS 플러그인 소개, 당연히 QGIS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기능이죠. 그래서 RSGIS 플러그인을 소개하고, 또 RSGIS 플러그인을 활용한 LST 산출하는 과정에 관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면 온도가 뭔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가에 관해서 물론 먼저 강의를 해볼게요. 지표면 온도는 흔히들 LST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Land Surface Temperature의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줄여서 LST라고 하고, 당연히 이거는 어떤 건가, 지표면의 뜨거운 정도를 측정한 온도 값이에요. 그러니까 온도 값이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했던 뭐 물지수라든가 식생지수 같은 인덱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정교화된 인덱스가 아니라서 뭐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가진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온도 값을 가지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섭씨 온도죠. 우리가 주로 쓰는 온도가 섭씨 온도잖아요. 섭씨 온도, 셀시우스 온도 값을 이게 랜세 위성 영상으로부터 이렇게 위성 영상의 밴드를 활용해서 실제로 땅의 뜨거운 온도, 땅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예, 전혀 새로운 컨셉입니다. 땅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고, 당연히 지표면 온도는 대기 온도, 흔히들 말하는 에어 템퍼레처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뭐 패턴은 거의 같아요. LST가 당연히 땅의 온도랑 대기 온도랑은 뭐 몇 도는 조금씩 차이 납니다. 몇 도, 저도 해보니까 몇 도는 조금씩 차이 나는데, 그래도 뭐 거의 뭐 몇십 도 차이 나는 거 아니라 몇 도, 이것도 이게 토지 피복별로 다 달라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연구 주제일 수도 있는데, 토지 피복별로 대기 온도와 이제 지표면 온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기 온도와 지표면 온도는 어쨌든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변하는 패턴은 거의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뭐 상관성 이런 거는 거의 뭐 0.99,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이게 대기 온도랑은, 이게 당연히 이게 대기 온도가 변할수록 대기 온도가 지나가는 땅의 온도도 거의 비슷하게 가겠죠. 예. 대기 온도랑 거의 패턴을 갖고, 당연히 또 이거는 해수면 온도랑 달라요. 랜드 서페이스 템퍼레처가 해수면 온도랑 다르죠. 당연히 해수면 온도는 sea surface temperature고, 그러니까 이제 SST라 불리고, sea surface temperature 불리고, land surface temperature는 LST라 불리고, 당연히 sea와 land셋은 다르죠.
랜드는 다르지 않습니까? 바다와 육지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LST는 어디까지나 땅의 뜨겁기를 이렇게 땅의 뜨거운 정도를 뜨거운 정도를 온도로 측정하는 거지, 이게 물에서는 이게 또 해당 사항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해수면 온도와는 이제 전혀 다르고, 또 해수면 온도는 또 계산한 방법이 또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사용될 수가 없고, 또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LST는 주로 도심에, 그러니까 LST가 주로 어떨 때 과거에 많이 쓰였냐면, 위성 영상 가지고 어떨 때 LST를 많이 쓰였냐, 주로 이제 도심의 열섬 현상 측정 연구에 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활용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2000년 중반만 하더라도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주로 LST는 열섬 현상이 뭐예요? 도심 지역에서 도시와 비도시 간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도시와, 내가 있는 지역과 제가 이제 도시에 있다고 치면은, 제가 있는 도시와 주변의 비도심 지역 간의 온도 차이를 의미합니다. 주로 열섬에서 그 얼반 히트 아일랜드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열섬 현상은 주로 이런 여기 보면은 낮보다는 밤에 이렇게 더 열섬 현상이 심해진다고 하고, 왜냐면 낮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심이나 비도심 둘 다 뜨거운데, 밤 같은 경우는 도심은 아직까지 뜨거운데 비도심 지역은 안 뜨겁기 때문에 그런 열섬 현상이 확 차이가 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름보다는 겨울에 또 열섬 현상이 더 심화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과 비도심이 다 뜨거운데, 겨울에서는 도심은 계속 뜨거운데 비도심 지역은 안 뜨겁기 때문에 열섬 현상이 또 확 차이가 난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위성 영상 밴드 가지고 산출한 LST가 주로 이제 그런 열섬 현상 측정에 연구에 주로 활용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강우량, 뭐 습도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온도잖아요. 기후 변화가 이게 뭐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지금 온도 변화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가끔씩 뉴스에 이런 말도 나오죠. 뭐 가끔씩은 사과가 요즘에는, 예전에는 경상북도에서만 이렇게 재배되었었는데, 요즘은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점점, 이게 온도의 상한선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요즘은 강원도에서도 사과가 이렇게 재배된다고 하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온도 변화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표 온도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작물의 주산지가 이제 계속, 이게 아까 사과처럼 계속 변화를 탐지한다거나, 또 이게 지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또 가뭄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제 드라이 할수록 또 지표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뭄 취약 지역을 탐지할 때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즘은, 그러니까 점점 예전에 열섬 현상 정도에만 이렇게 LST가 사용되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주산지 변화 탐지, 가뭄 취약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점점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LST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그냥 LST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점점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대기 온도, 그러니까 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어쨌든 이게 대기 온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되니까. 근데 왜 대기 온도 대체가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대기 온도는 이제 측정소가, 그러니까 대기 온도 관측소가 흔히들 말하는 기상 관측소라고 하는데, AWS나 이런 ASOS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에 많이 없어요. AWS도 이게 서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인구密도가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뭐 몇십 군데밖에 없습니다. 몇십 군데밖에 없고, 서울이 그 큰 서울에서 몇십 군데밖에 없고, ASOS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한 자리 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성 영상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셨겠지만, 위성 영상은 레스터 데이터로서 동일한 크기의 픽셀들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행과 열 형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픽셀 한 픽셀이 다 온도를 나타낸다고 보세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이런 기상 관측소가 몇 군데 없는데 반해서, 몇 군데 없어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 있는,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동일한 랜세스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지표 온도를 30m 간격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기상 관측소를 이렇게 본다고 할 경우는 뭐 용산구에 해봤자 기상 관측소가 몇 개 있겠습니까? 한두 개 있겠죠. 그 한두 개 지역, 그러니까 그 한두 개 가지고 뭐 무슨 보관법을 이용해서 용산구의 기온이 어떻다 이렇게 언제나 그 말을 하는데, 그게 엄밀히 말하자면 정확하게 맞는 값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상 관측소가 한두 개 있는 기상 관측소 가지고 용산구의 전체 기온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러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관측소 몇 개 없으니까. 근데 위성 영상 같은 경우는
픽셀별로 이렇게 끊이지 않게 계속 안 끊기고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 뭐 이거 모든 이런 온도, 지표 온도 같은 경우 온도를 대체할 수 있고, 또 보관법, 이거 또 회귀 분석 같은 걸 이용해서 또 이제 대기 온도와 지표 온도 간의 이런 상관성을 정한 다음에 이 대기 온도를 또 반대로 산출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위성 영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픽셀 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서 정밀한 이런 정밀한 지표 온도 측정에 폭넓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점이 많죠. 위성 영상을 사용해서 이런 기상 기후 변화를 측정하는 경우. 자, 근데 또 LST를 산출할 수 있는 위성 영상 리스트를 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렌셋 같은 경우는, 렌셋에서는 이제 렌셋 8호에, 물론 렌셋 5도 LST를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렌셋 5는 현재로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위성에 관해서만, 위성을 대상으로만 제가 뭐 리스트를 설명할게요. 뭐 렌셋 8호 같은 경우는 이제 OLI 센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해서 렌셋 8호도 센서는, 렌셋 8호 위성이 센서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렌셋 8호 위성이 가지고 산출할 수 있는 위성 영상 밴드가 총 11개잖아요. 그 중에서 OLI, 오퍼레이셔널 랜드 이미저 센서에서 산출할 수 있는 게 9개고, 그 다음에 TIRS가 테마 인프라레드 센서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열적외선 센서예요. 그래서 TIRS 센서 가지고 산출할 수 있는 밴드가 밴드 10번과 밴드 11번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그 열적외선 밴드는 TIRS 센서 가지고 획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9개의 분광, 다중분광 밴드 같은 경우는 OLI 센서 가지고 획득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총 11개입니다. 렌셋 같은 경우는. 근데 렌셋에서 이제 제가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공간 해상도가 30m에, 여기서 뭐 스케일이 뭐냐면, 제가 로컬, 글로벌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로컬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여러분 렌셋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모디스나 뭐 다른 거는 다 센티넬은 다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영상 한 장이, 어쨌든 영상 한 장이 잠깐만요. 예, 제가 영상 한 장이 어쨌든 렌셋 같은 경우는 185 가로 세로 185km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한 장이 뭐 글로벌하게 이렇게 한 장이 뭐 우리나라 치면 이제 경상북도나 이제 경기도 정도로 이렇게 다 커버할 수 있지만, 아까 뭐 지난 수업에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 렌셋 위성 영상 한 장이 뭐 글로벌 스케일로 이렇게 전 세계를 커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러진 않은데, 또 이게 또 제가 또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다른 모디스에서는 이 글로벌하게 다룹니다. 영상 한 장이, 물론 이 모디스 같은 경우는 산출물이 굉장히 많다 보니 어떤 산출물은 로컬, 그러니까 뭐 동아시아 정도만 커버 가능한데, 어떤 영상 한 장이 글로벌 스케일도 커버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해상도가 좀 굉장히 낮죠. 여기서 그냥 모디스 같은 경우는, 모디스 센서는 아쿠아랑 테라 위성에서 탑재된 모디스 센서 가지고 산출할 수 있는 모디스 영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공간 해상도가 렌셋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1km, 6km, 5.6km 굉장히 낮아서, 예, 그래서 이거는 공간 해상도 굉장히 낮지만, 그 대신 시간 해상도로 봤을 때는 렌셋은 16일에 비해서 5분 매일 8일 정도로 시간 해상도는 확실히 낮네요. 그 다음에 또 테라 위성에 탑재된 아스터 센서를 이용해서 산출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아스터 위성 영상은 이제 공간 해상도가 90m, 이것도 시간 해상도가 16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센티넬 3에 탑재된 SLSTR 센서 가지고 센서를 활용해서 획득할 수 있는 또 이런 LST 영상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케일이지만, 어쨌든 글로벌 스케일이고 시간 해상도 거의 뭐 매일 간격으로 확정할 수 있지만 공간 해상도가 1km라는 또 한계점이 있고, 또 여기 또 일본의 히마와리 센서 위성에 탑재된 AHI 센서 가지고 획득할 수 있는 또 LST 같은 경우는 또 어쨌든 이게 1, 2km 공간 해상도가 좀 이렇게 확실히 좀 낮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노아 위성을 활용해서 노아 위성에 탑재된 AVHRR 센서 가지고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또 LST는 또 이게 공간 해상도가 1km라는 거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뭐 시간 해상도 거의 매일이긴 하지만,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물론 LST는 이제 렌셋 말고도 획득할 수 있는 LST 획득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위성 영상은 꽤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습니다. 제가 이거면 이제 단지 지금 꽤 유명한 LST 산출할 수 있는 이런 위성 영상 리스트를 소개해서 그렇지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간 해상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 30m 굉장히 정밀한 간격으로, 물론 30m도 정밀하진 않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30m 간격으로 꽤 정밀하게 이런 기후 온도를 이렇게 다 측정할 수 있는 거는 랜셋이 거의 유일해요. 예, 랜셋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랜셋 가지고 랜셋이 이제 LST를 이렇게 산출하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랜선 위성 영상은 뭐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지만, 뭐 이거는 제가 이제 포스4G 코리아에서 강의를 한 자료라서 좀 랜선 위성 영상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랜선 위성 영상은 미국의 나사와 USGS에 의해서 개발되었으며, 전 세계 최초의 민간 활용 위성인 랜선 인공위성에서 획득한 위성 영상을 랜선 위성 영상이라고 하고, 1972년에 랜선 1호 위성부터 현재 랜선 8호 위성까지 16일 간격으로 185 면적을 포함하는 공간의 상도 30m, 뭐 펜샤프닝 과정을 제가 또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공간의 30m의 위성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 현존하는 위성 영상 중에서 30m급의 그러니까 거의 두 자리, 물론 아스토도 두 자리긴 하지만 아스토는 어쨌든 90m니까 어쨌든 30m급의 LST를 산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성이며 또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일한 약점은 이제 16일 간격의 시간 해상도, 그러니까 랜선 위성 영상이 다른 위성 영상에 비해서는 또 아스토 제외하고는 좀 시간 해상도가 좀 낮은 편이죠. 그렇게 막 되게 뭐 일일 하루 이틀 간격으로 획득되거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시간 해상도가 또 다른 위성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어쨌든 또 이게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9월 27일에 랜셋 9호가 발사됐습니다. 랜셋 9호가 발사돼서 이것도 랜셋 9호도 이제 LST를 당연히 산출할 수 있거든요. 뭐 거의 그거 랜셋 9호 같은 경우는 이게 방사 해상도가 랜셋 8호에 비해서 조금 더 낮다 이거지, 다른 밴드 개수라든가 이런 밴드별 특성 파장 이런 거는 거의 랜셋 8호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랜셋 9호까지 같이 돌면은 이 랜셋 동일한 지역의 이런 LST를 거의 뭐 16일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짧아져.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LST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조만간. 아직까지 랜셋 9호 영상이 풀리진 않았는데 뭐 조만간 이런 얼스 익스플로러 같은 포털을 통해서 이제 랜셋 9호 위성 영상이 조만간 이제 제공이 될 거고, 그러면 LST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16일 간격에서 이제 6일 또는 7일 간격으로 이렇게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런 한계점이, 시간 해상도가 좀 낮다는 그런 한계점이 굉장히 개선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LST, 그럼 랜선 위성 영상 가지고 LST를 산출하는 과정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LST 산출하는 게. 우선 랜셋 5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84년부터 2013년까지 운행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운행 종료입니다. 밴드 7개. 이 중에서 이제 TIR 그가 센서 밴드는 열적외선 밴드는 어쨌든 이게 밴드 6번입니다. 그 다음에 랜셋 8호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서 이제 열적외선 밴드는 이제 밴드 10번과 11번이에요. 어쨌든 LST는 열적외선 밴드가 기본입니다. 당연히 지표면에 열을 측정한 온도, 뜨겁기, 열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열적외선 밴드가 우선적으로 쓰이죠. 열적외선 밴드가 이 지표면에 열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적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테마 인프라, 흔히들 말하는 테마 인프라레드라고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열적외선 밴드, 랜셋 5 영상에서는 밴드 6번, 랜셋 8에서 영상에서는 밴드 10번과 11번과 그 다음에 또 열적외선 밴드만 있으면 단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NDVR 영상, 지난번에 배웠던 수분지수 영상도 또 개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적외선 밴드와 NDVR 영상 둘 다 필요한 거죠. 둘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제 LST를 만드는 과정에 관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어서 열적외선, 이제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온도 LST를 만들려면 열적외선 밴드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랜셋 위성에 있는 열적외선 밴드와 그 다음에 NDVR 영상이 필요합니다. NDVR 영상 만드는 방법은 제가 뭐 지난 수업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LST를 만들려면 우선적으로 이제 분광 복사 휘도라고 이제 스펙트럴 레디에이션이라고 그걸 있습니다. 스펙트럴 레디에이션이 뭐냐면, 또 제가 뭐 쉽게 설명하자면, 태양이 어쨌든 이제 태양빛의 세기, 그러니까 지표면이 어쨌든 이게 지표면 온도이기 때문에 지표면은 어디까지나 태양이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태양이 광원이죠. 광원. 예, 광원에서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전자기파들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그냥 한번 전자기파들이 얼마나 이게 많이 이게 한마디로 흔히 빛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태양빛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걸 쉽게 설명한 그겁니다. 태양빛을 이 지표면이 태양빛을 얼마나 많이 이 밴드가 촬영된 획득된 시기에 얼마나 태양빛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느냐를 그거를 수치로 이렇게 표현한 거를 이제 스펙트럴 레디에이션 분광 복사 희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먼저 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제작하냐면 이게 여러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여기 분광 복사에서는 분광 복사해도는 이거고, 이거는 이제 레디언스 멀티플리케이티브 스케일링 팩터랑 이게 개별 밴드에 여기 보면 LST를 여기 보시면 여기에 메타데이터에 보시면 자 여기 메타데이터입니다. 여기 랜셋 위성 영상을 이렇게 압축 푸신 다음에 여기 메타데이터에 보시면 이런 뭐 레디언스 멀티플리케이티브 이런 다양한 스케일링 팩터들이 여기 다 있어요. 예, 여기 찾아보면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예. 레디에이션 멀티 밴드 10번 밴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디언스 멀티플리케이티브 스케일링 팩터와 그 개별 밴드별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밴드는 어쨌든 밴드 10 랜셋 8호 랜셋 8 위성 영상 같은 경우 밴드 10번을 쓰거나 또는 밴드 11번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밴드 하나죠. 밴드 10번이나 또는 밴드 11번에 이런 레디언스 멀티플리케이티브 스케일링 팩터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Q 여기서 이거는 이 파라미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개별 10번 또는 11번 랜셋 8호에서 10번 또는 열적외선 밴드 11번 밴드의 픽셀의 밝기 값을 의미합니다. 밝기 값을 곱해주고 그러니까 이 스케일링 팩터와 밝기 값을 열적외선 밴드의 밝기 값을 곱해주고 더하기해서 또 다른 레디언스 에딕티브 스케일링 팩터라는 거를 또 더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는 이거는 뭐냐면 아까처럼 여기 메타데이터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랜셋 이거 한 장 개별 밴드를 이렇게 얼시스 프로에서 압축을 받으신 다음에 압축 보면 여기 MTR이 있습니다. 이게 메타데이터거든요. 예, 이 위성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메타데이터 여기 있죠. 레플렉턴스 여기 애드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레디언스 애드 밴드가 있죠. 여기서 이거를 이제 애드 밴드 이거를 또 이거 10번이니까 이게 밴드 10번이죠. 이거를 이제 각각 다 더하시면 돼요. 예, 각각 다 더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 두 개 ML과 AL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 파일에서 찾은 멀티플리케이티브 스케일링 팩터와 이거 곱할 때 어쨌든 스케일링 이거 파라미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수예요. 네. 상수 값을 이렇게 각각 이거를 하나를 곱해주고 하나는 더해줘야 됩니다. 더해주고 여기서는 이 밴드 열적외선 밴드 픽셀 값을 곱해줘가지고 이 분광 복사에도 즉 태양 빛 에너지의 세기 지표면이 개별 지표면 그러니까 픽셀에 해당되는 개별 픽셀에 해당되는 이 토양이 지표면이 받고 있는 태양의 빛 에너지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값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게 분광 복사 해도를 얻으신 다음에 또 뭘 하셔야 되냐면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복사 온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것도 뭐냐면 태양빛의 세기를 지표면에 받고 있는 태양빛의 세기는 이제 어떤 산수 값으로 이제 얻었으면 그거를 온도로 바꾸는 거죠. 예, 그걸 온도로 바꾸는 것을 그러니까 태양빛 지표면에 받고 있는 태양빛의 에너지를 온도로 이렇게 또 온도 값으로 표현한 거를 복사 온도, 흔히 말하는 브라이트니스 템퍼레처라고 합니다. 브라이트니스 템퍼레처 하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 아까 앞에 식에서 계산한 본관 복사 해도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K1, K2라는 이런 또 여기 팩터가 있습니다. 여기 코렉션 팩터라고 이건 이제 USGS에서 정의된 코렉션 팩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다 정의되어 있어요. 랜셋 5 밴드 6번 랜셋 5의 열적외선 밴드를 사용했을 때는 K1과 K2의 K2 파라미터는 각각 이 값을 대입해주고 또 랜셋 8에서의 밴드 10번과 밴드 10번 또는 밴드 11번을 사용했을 때 또 사용해야 되는 K1과 K2는 이렇게 각각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USGS에서 정의된 값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쓰시고 이제 이 계산식을 통해서 이렇게 넣으면 각각 다 넣으면 이게 복사 온도가 이렇게 계산이 돼요. 복사 온도가 계산되고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왜 이게 또 끝이 아니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있습니다. 복사 온도까지 구하면 복사 온도는 어쨌든
이 지표면이 이 30m 간격으로 픽셀의 30m 간격의 이런 개별 픽셀에 해당되는 지표면이 받고 있는 태양빛의 세기를 온도로 나타낸 건데, 자, 태양빛의 세기를, 이 태양빛을 다 이게 지표면이 받는다고 해서 그게 지표면 태양의 땅의 뜨겁기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표면은 굉장히 다양하거든. 지표면이 물로 그러니까 이제 뭐 토양으로 이렇게 구성된 지표면이고, 그 일반적인 흙, 아니면 식생으로 구성된 이런 뭐 산림이라든가 산림지역 같은 식생으로 구성된 이런 지표면이 있을 수도 있고, 빌딩 숲이라든가 아니면 토양, 뭐 굉장히 많잖아요. 지표면이 굉장히, 물 외에도 굉장히 지표면이 다양한 토지 표복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식생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태양빛을 아무리 받는다고 해서 이 그 지역에서는 이 태양 그 복사 온도가 그대로 다 지표 온도가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식생이 어느 정도 광합성 같은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이런 광합성 같은 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식생은 이 복사 온도를 어느 정도 흡수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식생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광합성 등의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표면 온도를 이렇게 복사 온도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복사 온도가 전부 다 지표면 온도로 땅의 뜨겁기로는 가진 않을 거라고요. 예, 이렇게 전달이 되지, 이게 복사 온도가 전부 다 지표면 온도로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또 다른 작용에 의해서 또 흡수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지표면에 그래서 그때 이제 NDVI 식생 지수가 쓰이는 겁니다. 그런 NDVI 지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픽셀에 그 복사 온도가 계산되면 또 동일한 지역에서 산출된 NDVI 값의 이 범위를 고려해서 이 NDVI 값이 그때 해당 지역의 NDVI 값이 뭐 0.727 이렇게 되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NDVI가 이제 0.727보다 크다. 아니면 NDVI가 0.1577724이다. NDVI가 또 마이너스 0.185에서 0. 이건 다 이제 NDVI 같은 경우는 토지 피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 NDVI 값에 따라서 이 방출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 방출률이 각각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방출률을 최종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여기 복사 온도, 그 다음에 그 4분의 1승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복사 온도까지 계산해서 마지막으로 273.15도가 뭐냐면, 이거는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때, 예, 켈빈 디그리에서 셀시우스 디그리를 바꿀 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73.15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273.15도를 해야지 이게 최종적으로 LST가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단계입니까? 크게 하나, 둘,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LST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LST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단순히 QGIS 써가지고 LST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예, 물론 이게 NDVI 만드는 거, 여태까지 뭐 제가 이제 NDVI 만들거나 뭐 물지수, 워터 인덱스를 만드는 거 쉬웠죠. 솔직히 레스터 칼큘레이터 한 번만 가지고 했지만, 이거는 이제 뭐 NDVI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이거 굉장히 여러 개 레스터 칼큘레이터를 계속 사용해서, 왜냐면 이런 조건에, 이거 NDVI 조건에 따라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다 방출률을 계산하고 하려면 이게 단순한 QGIS만 사용해서는 이게 LST를 만드는 게 쉽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QGIS에서는 또 플러그인, 여러분들 여기 QGIS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플러그인이 뭐냐면, QGIS의 이런 툴박스라든가 여기 이런 툴바에 이렇게 설치된 이 많은 기능들이라든가 아니면 공간 처리 툴박스, 여기에 없는 굉장히 이것도 이건 기능이 많죠. 이건 다 QGIS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인데, GIS 기능인데, 이런 근데 그런 기능을 제외하고 스페셜 특수한 기능들을 이렇게 QGIS에서는 이런 외부 개발자나 아니면 QGIS 개발자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게 그런 거를 기능의 형태로 제공하는 거를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한 기능인데, 이거를 공간 처리 툴박스라든가 일반적인 툴바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이게 사용하기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기능은 그러니까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는 GIS의 기본적인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스페시픽한 근데 이제 QGIS에서 이런 스페시픽한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이런 뭐 저 같은 외부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QGIS 개발팀에서 이렇게 내장된 이런 내장 또는 외부에서 이렇게 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의 집합을 플러그인이라고 해요. 그런 플러그인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어떻게 설치하느냐면,
하냐면 메뉴에서 플러그인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보면 이제 여기 플러그인 설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RSGIS라는 이제 플러그인을 검색을 하면 여기 있죠. RSGIS 플러그인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여기 다 이제 있습니다. RSGIS 플러그인에 관한 설명이 다 있어요. 설명이 다 있고 이 개발자 이름도 다 되고 개발자 홈페이지라는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치하시면 돼요. 이거 설치를 하시면 뭐 저는 이미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설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치를 이제 하시면 금방 설치하는데 뭐 몇 초도 안 걸립니다. 설치를 금방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 PPT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자 그럼 이제 QGIS RSGIS 플러그인이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이걸 한번 불러와 보죠. 여기 불러와 보면, 자 여기 이제 창이 RSGIS 플러그인 창이 이렇게 떠요. 뜨면 자 여기서 이제 우선은 이제 자 이거 뭐냐, LST 얼시스 프로에서 이런 LST 이거 랜선 위성 영상을 이렇게 압축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압축 파일이지 않습니까? 압축 파일을 이렇게 압축을 풀면 이제 이렇게 11개 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랜선 8호 같은 경우, 랜선 7호는 이제 또 7개 밴드고 하지만, 자,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압축 파일 원래 얼시스 프로에서 받았던 압축 파일을 그냥 곧바로 쓰는 게 더 편합니다. 더 에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압축 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눌러보죠.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얼시스 프로에서 곧바로 다운로드 받았던 이 압축 파일을 그냥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RSGIS 플러그인은 이 LST 외에도 다른 뭐 NDVI나 NDWI를 산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굳이 뭐 여기서는 그걸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LST, 어쨌든 이 RSGIS는 LST를 전문적으로 좀 특화된 랜선 위성 영상에 그러니까 거의 랜선 위성 영상 가지고 다양한 랜선 위성 영상 가지고 1호부터 8호까지 랜선 위성 영상 가지고 LST를 산출하는데 특화된 거의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LST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프로세싱 하시면 이제 뭔가 여기서 이제 작업이 뭔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다운로드 갑자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곧바로 이 NITK라고 지금 만든 시간 있죠. 지금 만든 2021년 11월 지금 8일이기 때문에 여기 만든 시간에 이렇게 플러그인이 뜨고, 여기서 이제 여기 있죠. 이 NITK 플러그인, RSGIS 플러그인 폴더에 여기 아웃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웃풋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이걸 클릭하시면, 자, 이게 LST 밴드가 두 개 나와요. 그러니까 밴드 10번, 여기 LST B10이 있고, LST B11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밴드 10번 가지고 만든 LST이고, 밴드 11번 가지고 만든 LST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둘 다를 불러와 보죠. 한번 둘 다 이렇게 불러와 보면, 자, 이번엔 제가 그 서울 위성 영상이 아니라 강원도 지역의 위성 영상 가지고 이렇게 했었네요. 예. 그렇네요. 예. 자, 여기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제가 뭔가,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또 스탯 시켜보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LST를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LST를 이렇게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객체 식별 해가지고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온도가, 이거는 뭐 2021년 10월 17일에 촬영한 위성 영상을 가지고 만든 LST입니다. LST라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이렇게 LST를 이게 다양한 도지표복에서의 지표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밴드 11번 가지고 만든 LST를 사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조금씩 달라요. 아무래도 조금씩 차이는 있죠. 조금씩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다 다르고, 밴드가 어쨌든 밴드 11번, 둘 다 열적외선 밴드지만 어쨌든 밴드 10번과 밴드 11번은 어쨌든 다른 밴드거든요. 다른 밴드 가지고 또 아까 파라미터 적용한 파라미터가 또 다 다르죠. 뭐 이 스케일링 팩터라든가 아니면 아까 그 복사온도 만들 때 사용했던 K1, K2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값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어느 게 많으냐? 는 일반적으로 USGS에서는 밴드 11번보다는 밴드 10번을 더 추천해요. 밴드 11번에 약간 이런 디스토션이 좀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왕 어쨌든 LST를 만들 거면 밴드 11번보다는 밴드 10번 가지고 만드는 걸 권유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예 밴드 10번과 밴드 11번을 평균 내가지고 그걸 평균 내서 이렇게 LST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느 거 제가 봤을 때 어느 거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밴드 10번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되고, 아니 밴드 11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것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 두 개의 밴드를 평균 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 강원도 지역을 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예, 여기 강원도 지역에 이런 건 여기 다 구름이에요. 구름은 여기 뭔가 좀 이거는 에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여기에 이렇게 LST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산림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산림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지표 온도가 좀 낮죠. 다른 뭐 도심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지표 온도가 낮을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기 구글 맵에서 한번 보시면 또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여기가 어딘가요? 예. 경기도 이천이네요. 예.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뭐냐 LST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 이게 우리가 랜섬 위성 영상이 이런 인덱스, 그러니까 식생지수나 물지수 같은 이런 인덱스 외에도 LST를 나름 현존하는 위성 영상 중에서는 해상도가 제일 높습니다. LST를 산출할 수 있는 30m, 30m긴 하지만 어쨌든 현존하는 위성 영상 중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위성 영상 중에서는 LST 가장 높은 해상도의 LST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활용성이 좋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GIS까지 결합을 한다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뭐 이제 다른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기별 이렇게 각 자치구별 서울시 같은 경우 각 자치구별 이런 지표 온도의 이런 변화를 또 비교를 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성이 좋습니다. 예, 활용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 때문에 LST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가뭄이라든가 아니면 뭐 열섬유성 같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떠한 뭐 땅의 변화 이런 걸 측정할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또 다음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